안녕하세요. 노인 상담. 이번 주에는 노인의 문제를 주제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는 노인 상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로 좀 문제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노인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별 노인 상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노인 이혼의 문제, 요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결혼 생활을 20년 넘게 유지해 온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산 건데요, 그 정도면, 그쵸? 근데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이제 이혼을 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갈등은 계속 있었을 텐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참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이제 이 이혼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자녀가 출가할 때까지 좀 참는다 그래요. 보통은 참는 거는 여성인 경우가 조금 더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여성들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해서 같이 가정 생활을 하다가 내가 혼자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면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우리 1999년에 분할연금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할 때 이제 어,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전업주부로서 이제 가정을,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이제 가정의 어떤 그런 활동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했다면 그걸 공로를 다 인정하죠. 그래서 함께 재산을 일군 거다라고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분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평균 수명이 우리가 증가해서 지금 노년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년기의 삶이 짧지 않거든요.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 늙어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갈등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어떤 이유가 크다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 교재에서 다뤄본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황혼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함께 이거 보시고 나서 또 이야기 한번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백발의 이혼 컨설턴트 조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황혼이혼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뭐 몇 번 황혼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적으로 봐도 2020년 통계에 의하면은 이게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 정도 되고요. 건수로는 38,446건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황혼이혼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요즘에 제가 하는 상담하면 3분의 2 이상의 황혼이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이혼의 연령대가요. 그래서 이 황혼이혼에 관한 뭐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 내가 황혼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이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부들이 대체로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 공통점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8개 정도의 공통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들어보시고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5개 이상 나오면은 이제 이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가 좀 내 생활이 불만은 많지만 그래도 들어보니까 한 3개밖에 안 되네 이러면은 그래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8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8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 이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 길게는 10년 이상 말 안 하고 살았다는 부부들도 있고, 보통은 한 2, 3년 정도는 한 집에 살지만 방 따로 쓰고 밥 따로 먹고 심지어 빨래도 따로 하고 비누도 따로 사다 쓰는, 자, 이런 생활을 한 끝에 옵니다. 자, 정서적 이혼 상태가 거의 존재한다. 바로 사이가 나빠도 이혼하지는 않고 도저히 버텨요.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다가 그 상태를 깨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부들이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언제? 아이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육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네, 마네, 줬다 말다, 내지는 뭐 몇 년간 아예 안 줘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었네, 아니면 빚을 졌네.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운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돈과 관련된 건데,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이게 어렵게 잘 자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너무 돈에 집착한 나머지 내가 벌어온 돈, 내가 아껴서 모은 돈 쓰는 가족을 가차없이 공격한다. 이런 특징도 있더라고요. 자, 이 세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기적으로는 이 은퇴하고 황혼이혼이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보니까 주로 생활비를 벌어오던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돈하고 관계가 있네요.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운 적이 있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나 주요한 생활비를 벌었던 사람이 은퇴를 한다. 이 세 가지가 다 돈하고 관계 있는 얘기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 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부부 양쪽 다 그러거나 아니면 부부 중 한쪽이 결혼해서 생긴 자기 새로운 가족보다는 원가족하고 더 심리적으로 가까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로는 남자분들이 사실 그렇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시월드가 처가 쪽보다는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뭔 결정할 때 나의 아내의 의견은 듣지 않고 시부모와 상의해서 결정한다든가 형님이나 누나의 의견대로 따른다.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소외된 이 배우자는 불만을 품게 되겠죠. 넌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니? 너희 부모랑 살아. 너희 형님이랑 살아. 너희 누나랑 살아.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집안이 갈라져 있어요. 보통 부부 중에 한쪽과 아이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다른 쪽을 공격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엄마와 아이들이 밀착해 있고 아빠를 적대시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엄마와 딸들이 아빠 얘기할 때 걔는 뭐 그 자식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저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셋 다 따로따로예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왜? 아이들이 부모가 너무 싸워가지고 완전히 넌더리가 나가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분리돼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거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한다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넌 내 말만 들으면 되지. 네가 뭔데 반항해.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배를 당하는 쪽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살아간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 여덟 번째 특징인데요. 여기에 이제 양념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외도와 폭언, 폭행이 둘 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 이상 나타난다. 이 둘 다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혼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 8가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뭐 한 7, 8개 된다. 그러면 저는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댓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보세요. 전문가하고. 이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잘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좀 불행하긴 한데 2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남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보다는 그 생활을 유지하는 쪽으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황혼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 네.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알려주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해당되는 상황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딱히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서 이혼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경계적인 부분이 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 상황에서 이제 살기 힘들다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울 자살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만 60세 이후에 자살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노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나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지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들의 10.8%가 했다. 나 자살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리고 비교적 건강하신 이제 우리 노인들 중에는 6.1%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는 왜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봤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이제 아무래도 장애 노인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좀 더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건강 문제를 1번으로 뽑으셨습니다. 제일 많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 여기 이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다 똑같아요. 여기랑. 이제 비장애,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뭔가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더 많이 겪으시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문제는 뭐 노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수순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가장 크게는 1, 2위는 이렇게 뒤바뀌어 있죠. 나머지는 이제 뭐 갈등이나 외로움 그리고 이제 건강이 이제 건강을 잃은 이제 가족을 돌봐야 되는 어떤 수발하는 그런 문제에서 지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자살을 생각해 봤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런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여기 영상도 하나 있으니까 영상 한번 더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몇 가지 역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심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우울증의 진단은 실제로 성인보다는 좀 낮습니다. 한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좀 경한 우울증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은 실제로 한 27% 그러니까 전 인구의 노년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가 젊은 성인들에 비해서는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되어 있는 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노년기 우울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울증이 여러 가지 다른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되는 율이 낮고 따라서 치료되는 율도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년기 우울증이 진단이 어렵게 되는 그 이유는 역시 노년기에 의사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뭐 청력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치매 등 여러 가지 인지장애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한 우리가 일반인들의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 우울한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노년기 우울증을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신체 질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 증상이 이렇게 가려져서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은 우울감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노년기에는 우울증이 진단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신의학을 전문하신 전문가 선생님이 잘 보셔야 진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서 호소하는 부분조차도 그냥 꾀병이라고 너무 그렇죠. 쉽게 그렇게 자신들이 얘기할 수도 치부해버린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실제로 그거는 꾀병은 아닙니다. 예. 꾀병은 아닌데 분명히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걸 느끼고 있는 거죠. 통증이 있고 아프고 뭔가 불편한데 소화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은 뚜렷한 원인이 안 나타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신체적인 기능 자체의 장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칫 꾀병인 것처럼 이렇게 가족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이게 제때 치료
치료만 하면 또 이제 노인성 우울증이 나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신체적 또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겠고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고위험군도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노년기 우울증의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우리가 알려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만성적인 신체 질환을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뇌혈관 질환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노년기 우울증이 걸릴 위험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 또 여러 가지 생활사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이가 드시면 주위에 친구분들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여러 가지 대상 상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립 현상, 뭐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회적 격리두기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고립감이 더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그 우울증 환자 10명 중에 4명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의 우울, 이 자살 문제까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노인의 30.8%가 우울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퇴직 후에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10시간 정도를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해진 늘 그 시간에 음, 일단 우리가 8시간 근무를 만약에 한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점심시간까지 포함을 하니까 보통 9시간 정도를 밖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출퇴근하면은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10시간 정도를 이제 밖에 있다가 오는데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10시간이라는 시간이 비는 거죠. 그 10시간이라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이 지위가 조금 더 높았던 사람이라면, 적응하기가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가장 큰데,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과 외로움이 좀 있죠. 대체적으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좀 막연한 공포,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 죽음에서 느껴지는 거는 슬픔과 또 상실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이제 나도 곧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이 우울 부분까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화에 따른 질병이 있죠. 그래서 예전 같지 않죠. 수행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로 인해서 무력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울의 어떤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인 빈곤은 퇴직 후에 이제 경기 사회적 지위 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으로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먼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인 대상에는 뭐 노인도 같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노인도 같이 들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준하는 훈련된 도우미까지 양성을 해서 이제 노인 사회에서 노인 주변 이웃 지역 사회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들을 관찰하는 이런 일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의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때는 전문가가 그 위기에 직접 개입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 자살률을 좀 감소시키려고 그리고 좀 저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서요. 이제 은퇴 준비 문제를 좀 볼게요. 노년기, 아까도 이제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만, 노년기에 있어서 일 또는 노동을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힘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만족감을 얻을 때도 있고요. 거기서 뭐 성취감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거죠. 뭐 윤리적, 정서적 뭐 이런 기능들이 다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준비들을 많이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퇴직 이후의 그 삶이 정말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준비를 하면서 노년기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 변화에 이제 이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좀 이유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연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수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비축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잃음과 동시에 이제 경제성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퇴직 이후에 스트레스나 건강 관리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요. 그래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죠.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고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건강이 좋아져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정작 하려고 하면은 이제 경기적인 어려움이 이제 발목을 잡는, 이런 게 이제 이 선순환이 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세 번째로는 사회활동 참여가 낮아지면서 사회적 소외와 고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늘 만나던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하는 어떤 그런 만족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외되는 거거든요. 이제 직장과 아니면 사업장 이런 데는 거의 그대로 있어서 그들은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그냥 와서 확 이렇게 큰 변화를 겪기 전에, 그 전부터 사회적인 관계망과 이렇게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퇴직 이후에 좀 위축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다면, 준비를 해왔다면 사회적 소외를 조금 덜 경험하겠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경제생활 외에도 우리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모임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제 직업적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제 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젊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나는 참 멋진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 이제 물려주고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쉬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내 자신의 가치는 아직 나는 높아. 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어떤 그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어.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내 삶을 계속 가꾸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가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활동도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당신, 네, 건강까지 하면 좋겠지만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 상태, 지정 상태 때문에 뭔가 이제 제약이 되어서 이걸 다 못할 때, 그러면 이제 여가를 즐기고 참여하고 활동하고
원활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퇴직 전에 남성은 대외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 대외적 지위에 요구되는 수단적인 역할을 주로 했어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지위도 요구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한 경우도 물론 많죠. 그래서 표현하는 어떤 역할을 주로 수행을 했어요. 퇴직 이후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여성도 남성도.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퇴직 전에 미리미리 참여해서 표현적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미리미리 연습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노년기에 주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인 퇴직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적응을 해야지 이 퇴직 이후의 생활 적응이 정말 그 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년기의 삶이 결코 짧지 않아요. 이 긴 노년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리 에릭슨이 말한 그 주요 이제 인생의 과업들이잖아요. 그 발달 과업 중에 노년기에 성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을 하면서 잘 이뤄나가는 그런 이제 노년기가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퇴 문제를 잘 미리 준비해서 어, 알찬 의미 있는 질이 높은 그런 노년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문제부터는 다음 차시에서 좀 볼게요. 잠시 쉬었다 오시겠습니다.